이번 본 주제인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및 안전종사자의 지금 윤리에 대해서 현재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의 사무관님으로 계신 안광용 사무관님을 소개해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용 사무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광용 사무관입니다. 저는 저는 지금 최순동 학과장 통해 가지고서 강의를 좀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서 처음에 이제 거부를 이게 자신이 없어가지고서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좀 처음 부탁이 그러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제가 진짜 사실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니래가지고 전문적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그 교육 소개하시면서 좀 잘 여기 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사이버대학교 중에서 세종사이버대학교가 그 규모하고 아까 지금 메머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규모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많이 놀랐고, 여러분들 이렇게 열의 이런 것도 보였고 교수님들의 열의도 보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좀 감명받았고, 이 강의가 부끄럽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좀 큽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과 그 안전 종사자의 직업 윤리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가 운영지원과라고 해서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인사 쪽하고 그 재무 쪽, 그다음에 총무 보는 그런 업무를 보는 지원부서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거기에 그 전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서 그 전담 조직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게 이제 안전보건계가 21년도 12월 1일자로 이제 신설이 됐고, 제가 그 첫 계장으로 이제 부임해가지고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지원부서에 있고, 산업안전본부는 사업부서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재예방과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업무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그 건물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1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사에 있고, 산업본부는 그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서 그 별관에 따로 이제 나가 있는데요. 업무 결혼은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 쪽 그 내부 이제 우리 그 노동부 내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본부 통해 가지고선 이제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서 좀 제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 설명드리고, 제가 그 24년도에 24년도 12월 달에 입직해가지고 산업안전 쪽 근로감독관을 21년도까지 현장 여기 있는 동부지청, 서울청, 관악 남부지청 통해 가지고서 감독관 생활을 1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안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윤리적인 부분, 직업 윤리적 가치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주제를 다뤄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안전보건 계장으로서 교육을 하고,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이제 우리 노동부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들 교육할 때
저의 이제 그 안전보건 체계와 관련된 교육은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 부처별로도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와서 교육하는 거는 상당히 좀 장수적으로도 그렇고, 예. 예. 하여튼, 예. 많이 낫습니다. 이 자료는 전에 그 2004년 올해 그 3월 달인가 4월 달에 아마 교육을 어떤 그 정책 설명에 관련해 가지고 만든 그 산업본부에서 만든 자료 가지고서 만든 거고요.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 산업본부 쪽에서 자료를 좀 이거 가지고서 교육 자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꺼려 해 가지고서 결국 이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서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부탁을 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자료는 새로 만들 시간도 없고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사고망 사고는 그 뒤에 이제 현황이 있는데 지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2002년도 재해 가지고서 사망 사고 현황 가지고서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 23년도 거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사고 사망자는 847명으로 매일 이 2명에서 3명 정도 사망을 했고 사고 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OECD 회원국 중에 38개국 중에 34위로 거진 안 좋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고 사망 현황이 23년도 비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23년도 재해가 뒤에 제가 보시면은 0.39%로 해서 0.39로 해가지고 그동안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8년째 그 사망사고 만인율이 0.4에서 0.5 수준의 정체가 되었었는데 0.4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본부의 그 업무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올해 추진 그 목표가 사고 만인율 목표가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봤는데 0.34로 정해놓고 그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우리 그 로드맵 아시지 않습니까? 로드맵에서 보면은 그 OECD 평균 수준으로 아까 치면 OECD가 0.29%, 0.29입니다. 그 수준까지 내려가는 걸로 하는데 목표를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0.29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패러다임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0.29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를 저는 뭐 높게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면 좋은데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 수준으로 잡아서 제 계획을 잡고 이렇게 달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 소기의 성과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보면 저도 문재인 정권 때 그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관련해서 제가 그걸 서울청에 있을 때 전담을 했을 때도 절반 줄이는 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달성도 못했고요. 근데 단지 제가 이제 성과로 보는 거는 그때 0.7인가에 있던 거를 0.5로 내리고 0.4로 내리고 막 그런 성과들을 보였었거든요. 그게 0.5에서 0.4 내려가는 게 아시겠지만은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년에서 적어도 한 10년 넘게 그런 소요가 되는데 특히 또 점점 내려갔으면 그 만인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0.4%면 0.4까지 내려가는 것까지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짧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절반 감축하는 거에서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사업을 서울청에서 진행했을 때 빈축을 사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니네들은 중대재해를 절반 줄이는 게 어디냐, 다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전화하시는 분도 있었고, 불가능한 일을 왜 목표를 왜 정해가지고 그렇게 허황된 일을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빈축을 사가지고 하는 민원성 전화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달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그 패러다임들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또 그 정도 이제 3% 0.3으로 이제 내려가고 그다음에 0.2로 가는 거기 때문에 로드맵이 아마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또 5개년 계획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5개년 계획 때는 또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때는 뭐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종 그 센서들을 이용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패러다임을 찾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안들을 제시를 한다면은 이쪽 그 OECD 평균까지는 내려갈 것 같다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2006년도까지 0.29로 감축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 어떤 과제를 할 건가에 대해서 4가지 과제로 진행을 그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진행 과제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들은 이제 그러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일로만 인식하는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미숙한 안전인식, 요 문화로 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대부분 저 현장의 법령하고 감독, 요런 행정들 관련해서는 감독관들이 이제 그 수행하는 것들이라 가지고서 특별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요것도 사실은 요 4개 카테고리가 가지고서 지금 산안본부에 그 로드맵 TF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TF가 있는데 지금 요 4개 과제를 가지고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산업안전본부 쪽에 정책을 담당하는 팀에서는 여기 법령 감독, 요 행정 관련해 가지고서 담당하는 또 TF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그 운영하기 위한 조직도 우리가 좀 그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서 추진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는 저게 잘 보여야 되는데 글씨가 되게 작아가지고 못 보는데, 하여튼 2가지 크게 유연성 평가 중심 자기 규율 예방 체제 요거 기반으로 하고 중소기업 중대재해 취약한 그런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는 게 2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부에서도 지금 유연성 평가 중심의 자율 규제 예방 체계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그 방침에도 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유연성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보니까는 그 공단 직원하고 같이 그 유연성 평가 고시라든가 그 기법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을
대해서 고생하는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하여튼 요 관련해서 요런 내용으로 이제 중대 로드맵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해는 2004년도에 이 로드맵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보건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신다면은 이게 산업안전보건행정으로 해가지고 행정 속으로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면은 목표가 아까 지금 얘기한 0.33%라는 그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꼭지로 해서 지금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그리고 지역 안전보건 포럼 운영, 그 다음에 예방 감독 및 점검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꼭지가 돼 있어가지고 업무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연초에 그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이 그 재진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 차원에서 이 홍보 많이 했어요. 지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체 진단할 수 있도록 그 앱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래서 안내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목표까지 이제 달성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그 진단한 평가를 가지고서 수준 확인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서 지원하는 그런 지금 지원책까지 연계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꼭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소사업장 맞춤형 밀착 지원과 관련해서 1조 2천억 원의 그 산업재해 산업에 예방 투입하고 있는데, 기술 지원 확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그 25만 개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 안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동 안전 관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협회라든가 그 분야별 그 협체라든가 단지 산업단지 쪽에 공동 안전 관리자로 지정을 인력 안전 관리를 둬가지고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또 600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한 몇백억이 지금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연계해가지고서 거기 투자 지원했을 때 이런 예산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특가 점검은 작년부터 했던 계속 감독에서 예방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점검 그 전에는 처벌 위주의 감독이 좀 많았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위험성 평가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과 관련해 가지고 주고서 그 핵심이 유형성 평가다 보니까는 유형성 평가에 대한 점검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점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00개소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 1만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1:1 메토링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통해가지고서, 안전문화, 스티커도 작년에 뭐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지방간서 쪽에, 우리 그 노동부 지방간서 쪽에도 많은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서 그런 안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서 최근에 6월 28일자로 개정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아실 것 같은데,
사다리 관련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그런 거 제42조에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다리가 그 전에 지침으로 됐던 게 이제 법령으로 들어갔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 내용이죠. 이렇게 법령 개정 관련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그런 이제 TF팀에서 요게 왼쪽에 있는 요로 보시면은 감독 행정, 요게 법령을 개정, 불필요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법령들을 현실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나는 거는 그거고 대부분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음식 쪽 관련되는 기계 관련한 방호 장치하고 그다음에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에 7m 높이에 있는 고정식 사다리에 등받이울과 관련된 거 해서 그거 설치 안 하고 추락 방지 그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물타리 방호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규정하고 그게 한 열 몇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준비하는데 요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요걸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서 그 내용을 좀 깊게는 설명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 경력자로 해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2만 명까지 추가 양성하는 26년도까지 추가 양성을 하게 되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뭐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요런 정도에서 정책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전체적인 요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가 필요한 우리 그 노동부 내 안전보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서 관한 내용만 좀 알고 있지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더 숙지해서 왔어야 되는데 저도 좀 여기까지 아는 내용이 더 내용이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 점은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설명을 좀 이걸 해주고 싶었던 거는 요거 윤리적 가치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제가 느꼈던 점을 좀 알고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사업장 감독을 나갔을 때 안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기관의 대표라든가 그 재반 전문 기관이라든가 뭐 또 안전 전문 기관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표사라든가 안전 관리자 그 안전 업무를 하는 그런 여러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감독하게 되면 면담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그 안전 쪽과 산업 안전 쪽에 관한 윤리적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입직하기 전에는 그 중견업체에서 설계하고 설비 쪽에 관련돼 가지고 현장 나가서 현장 관리도 하고 그런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경차로 해가지고 2004년도 12월 달에 이제 시험 봐가지고 돼가지고 12월 달에 입직을 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이 업무를 보는데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했어요. 왜 이것밖에 못해? 왜 이거 대충 뭐 이거 지적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그냥 귀찮아. 이거 감사 때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 이거 지적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다가 사실은 제가 좀 힘든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서 2008년도인가 9년도에 그때
명지대학교 쪽에 아마 다니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번 거기 석사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학업을 갖추고 교류를 했는데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직업의 그런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거를 그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감독이라든가 이런 그 수사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 학교에 나온 분들하고 그러니까 나오신 분들하고 갑자기 이 산업안전 쪽하고 보건 쪽 업무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달라요. 뭐에서 갈리냐면 돈 버는 거는 진짜 잘하세요. 진짜 돈 버는 거는 방법 여러 가지 통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안전에 대한 직업 윤리는 갖고 계세요. 직업 윤리도 갖고 계시는데 이 안전에 관한 이 직업 윤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게 학교 나오신 분들하고 안 나오신 분들하고.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꺼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박사를 이제 따는 취득을 하긴 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이제 박사님께서 성공 요인에 대해서 요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어느 게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나와야지 행동하고 열정이 나와서 이제 이 사업 할 수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건전성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 건전성은 뭐야 저거 빨리 방법을 찾아가지고 행동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 지인하고 같이 당일치기로 강릉에 놀러 가다가 야, 그 친구가 LG 에너텍에 다니는 친구인데 너는 성공 요인 중에 요 4개 중에 뭐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거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행동?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건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맞다고 그런가 봤더니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다가 저 건전성에서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전성에서 무너지냐고 물어봤더니 도박하고 이제 이성 간의 이제 문제에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건전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잘 나가다가 이제 성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 건전성이라는 거는 만약에 제가 감동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설명드리면 어떤 유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재예방 기간이 있습니다. 재예방 기간이 사업장을 점검을 나갈 거 아닙니까? 1회면 1회, 월에 2회 정도 이렇게 나가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그 기업 업체하고, 민법상, 민사상에 이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인 간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이제, 와서, 너네들이 우리 사업장에 와서, 계약을 함으로써 그 사업장이라든가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한 기간에 그 지도 요원이 들어가서 재예방 기술 활동들을 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는 정말 못하고 우리가 잘해 하면서 그냥 들어와서 계약서 그거 하지 말고 계약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본사에다 넘겨놓고 그다음에 기술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기술 지도 했다는 걸 또 그 현장 소장이 또 사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겨가지고서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재예방 기관들이 했던 그 사업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다 찔러 놔가지고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흐트러 놔가지고 그걸 뺏습니다. 뺏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방법도 괜찮잖아요. 행동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열정도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내가 뛰어나다고, 안전 쪽에 내가 뛰어나다고. 근데 저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윤리적 가치.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말씀을 드리면 그쪽 분야했던 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관 점검들을 이렇게 가면 이런 그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이게 돈도 안 되는데 이게 왜 와가지고 이렇게 사사건건 뭐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난리냐? 고만 괴롭혀라. 아니, 이게 사업장에 관심도 없는데 뭐 대충 하면 되고, 그리고 사사건건 착하는 게 많다. 이거를 해야 되냐? 근데 사업장이 원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세무 쪽에 있는 쪽도 있고 노무사 쪽도 노무 하는 쪽도 이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돈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 넘기는 거 보면 내가 관리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하는데 그 직업 윤리에서 세무적 그다음에 노무사적 그다음에 다른 쪽에 있는 직업 윤리 차원에서 보면은 그쪽에서는 이 안전 쪽을 배제하고 자기의 주 업무로 진행했을 때는 그 직업 윤리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세무의 행정, 그다음에 노무의 행정에서 지원을 그 업무의 행정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전이 돈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이 아시겠지만은 안전 쪽이 그쪽보다는 그 비용 내가 받아야 되는 비용이 그쪽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이 더 구치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다 신경 쓰지 이쪽에다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이제 박하게 주긴 주거든요. 그 박하게 주는 것까지 이제 불만을 하고 그런 거를 또 평가를 안 받으려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런 그 기관 쪽에 있는 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안전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좋다고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이거 돈이 일자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면 돼.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 통해서 보면 우리 기본 안전과 관련한 거 보건 쪽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노동 그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생명 안전의 존중이라는 기본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윤리적 가치인데 근데 그거를 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근데 얘기를 말씀드린 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일할 때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안전 쪽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도덕적 가치, 그러니까 직업의 의무, 개인적 위험에서 도전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하면 이거를 양심을 팔아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밑에 보시면 비용이라든가 품질, 안전은 효율성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 이 효율성 부분에서 내가 양보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전만 신경 쓰면은 고지식하게 되면 또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안전하시는 분들,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이런 컨설팅 하신다던가 그런 업무들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너무 안전에 신경 써가지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안전히 살아가기는 길은 또 아니라고 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발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면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하고 생산하는 사람들하고의 이제 대립이 이제 들을 수가 있죠. 내가 양보를 하느냐, 내가 이겨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이제 안전관리자하고 그 공사팀에 있는 아니면 그 공장장님들하고 이제 법적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하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법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거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정도 거기에서는 물러서면 안 되고 그 내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효율성을 찾고 거기에 맞는 윤리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용 보시면 요게 저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번 올해 산업본부 업무 추진 계획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제가 발췌를 왜 했냐면 저 건전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건전화 제가 지금 제가 20년째 되거든요. 제해방 기관들 평가체 내실화 통해 가지고서 시장을 건전화한다는 표현을 쓴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거 쓸 수 없는 용어인데 그 정도로 지금 아시겠지만은 중대재해처벌법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안전보험공단의 예산이 투입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많이 좌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이 더 강화되면은 규제가 더 강화될수록 이 산업이 더 커집니다. 산업 시장이 더 커지는데 요게 아마 시장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검증 안 된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런 용어로 쓰는 게 조금 놀라워서 그래서 오늘 주제로서 한번 얘기를 더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평가를 거부를 하고 평가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했었는데 평가는 사실대로 평가는 중요하다고 좀 봐요.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불만이 되게 많아요. 재해방 기관에서 지도한 거는 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이걸 받는 사업장에서는 내가 돈을 내는 입장에서 돈과 대비했을 때 이거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하고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어디다 하냐면은 사업장 기관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 간사 아니면 산업본부 우리 노동부 본부 산업본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피해가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건전하게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저게 그렇게 되면 평가가 더 박해집니다. 이게 더 강해져요. 근데 이 평가가 사실은 그 전에 노하우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 노력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전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 정장하는 걸 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원리로 들어가서 가격 정장 최저 입찰가로 하다 보니까는 이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근데 시장의 원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경제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평가 기준이 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현실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제기해가지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보면 제대로 할까? 제대로 안 합니다. 저거 제대로 하면은 투자를 더 해야 되고 사람을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평가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이제 평가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것도 있다고 이제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건전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가는 반드시 그에 맞게끔 너무 강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적정하게 저런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시장의 건전화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시장의 건전화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업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이게 이 직업관에 대해서 보면 지금 MZ세대 해가지고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생계라는 거는 그냥 일과 가정 병행하는 건데 이게 직원들이 자기 이제 능력 이제 개발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게 지금 그러니까 요게 유지 수단으로서의 직업관, 사회적 역할의 실현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한다는 뭐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거 직업관은 우선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직업윤리는 그 사회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직업이라고 하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하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윤리 규범으로 보시면 되고 자세, 가치관, 올바른 직업관 이렇게 나있습니다. 좀 그러네. 그리고 그 덕목으로는 소명의식,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헌신하려는 태도, 소명의식이라든가 직분의식, 그다음에 전문가의식, 천직의식, 천직의식, 책임의식, 봉사의식. 이게 지금 윤리가 어떤 윤리적 가치 쪽에서 본다면은 나의 그 역량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직업으로서 그 윤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자기가 이 천직으로 알아야 되고 성실히 해야 되고 이런 직업 윤리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일반적인 덕목하고 우리 한국인에게 중요한 덕목. 근데 저희는 공직에 있다 보니까는 청렴함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보냈구나. 이게 기본 원칙은 직업 윤리의 이제 기본 원칙은 객관성의 원칙, 거래 행위에 있어가지고 법규라든가 그런 규정들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중심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원칙, 그리고 전문성,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전문성, 그리고 정직과 신용의 원칙,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정해지고 직업 윤리에서 개인적인 그런 개인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면하게 출퇴근 지각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일도 시킨 자기가 맡은 업무 직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해가지고 속임 없이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정직성, 그런 근로 윤리가 들어가고 공동체의 윤리,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 직장 예절, 여러 사람이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실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윤리 관련해 가지고서는 요런 산업안전윤리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근로자와 대중의 안전 및 생명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과 조직의 결정과 행동을 우선시 하는 도덕적 원칙과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이제 고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고객이 아니고 우리는 고객의 이제 근로자와 이제 그 노무를 종사하는 뭐 국민 그 사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기본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업무를 볼 때 행동을 우선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적 관점과 전문적 관점, 그리고 조직적 관점, 그 다음에 개인적 관점, 봉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요거는 법적 관점과 제가 이렇게 나눠진 거는 행동 강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지금 운영지원과 안전보건계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데, 간호사하고 저하고 좀 다른 그런 업무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좀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보건관리자하고 그 얘기,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지금 전국의 지방건설에 청별로 보건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배치돼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건관리자들이 건강진진과 관련하고 보건 쪽 업무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과하게 일을 하세요. 그럼 어떤 만약에 직원의 건강과 관련돼가지고 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하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걔네들은 행동 강령이 윤리 강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윤리 강령에 어떤 법령이라든가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얘네들은 이 간호사 보건관리자들은 그걸 참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료를 찾고 어딘가 서치를 해가지고서 그거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한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효율성과 법 테두리 내에서, 그다음에 조직 내 테두리 내에서의 현실성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와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나도 그렇게 못하고 우리 고용부 직원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일을 해본 적은 그런 사람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게 건강진진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제공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직업윤리 쪽에 그런 게 강행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법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업주하고 직원 등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법률로서 규정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강행 규정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전문적 관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사협회라든가 변호사협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윤리강령, 비밀 개인정보를 누출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면허를 정지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를 되게 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전관리자들이라든가 보건관리자들은 에게는 그런 조직적, 전문적 관점에서의 그런 윤리적 강행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조직적 관점에서, 직장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윤리적 강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보면 인터넷에 회사 선교할 때 윤리 행령 이런 것들 강령들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직장 내에서의 개인적 관점에서의 개인의 신념, 그건 자기가 신념을 만들고 그걸 같이, 우리 안전하시는 분들은 생명 건강 중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갖고 신념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걸 기반으로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봉사적 입장에서 들어간다면은 이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식과 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산업안전 쪽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의사하고 변호사, 그 다음에 뭐 간호사들도 그런 그 윤리 강령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을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저는 사실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들이 그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행동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의 일을 하게 있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에서는 조금 더 좀 이거를 좀 더 그러니까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이거는 이런 교육 대학이라든가 어떤 그 자체적인 노동부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서 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이런 대학을 가고 그다음 교육을 이렇게 받고 안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충분히 느껴지긴 해요.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이게 이런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관점들에 대한 윤리적 가치들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고 계속 전달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저도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보니까 산업보건 전문가를 위한 윤리강령이라는 게 찾아보다 보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국제산업보건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간호사들만 있는 건 있는데 이게 별개로 산업보건 전문가들도 이런 윤리강령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양이 꽤 많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 서론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쯤에 이제 존중하고 공정하고 공정, 그 다음에 존중, 공정 다 있구나. 그리고 개인 비밀 비밀 보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도 인정해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쯤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그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피해주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 기업의 기관을 운영하신다던가 사업주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그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사업을 맡아가지고서 그 사업을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팀장이라든가 그런 조직장이 이렇게 그 조직을 이런 직업 윤리에 반하게 해가지고 했을 경우엔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인식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 강령이 좀 그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윤리 강령 한번 보시고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보니까는 그 직업윤리 가진 과목 같은 게 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그쪽에서 보니까 봉사직으로서의 직업윤리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소정의 자격을 가지면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그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좀 더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현 맺었고요. 그리고 맺은 말로는 산업안전 쪽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직업 윤리라든가 윤리적 가치를 확고히 해가지고 근로자하고 생명과 그 안전 보호 이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거 또 중요하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인 이거를 인식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재하셔야 되는 거고, 조직의 그 직장 생활의 질과 명성과 경쟁력 형성하고 사회복지 및 그 공헌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 시장에 대한 건전한 발전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 대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그 부도덕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일부분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게 만연화될 수 있다고 주변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안전공학과 그 학생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번 더 보시고 인식하셔가지고서 지금 자기가 맡은 일을 하시거나 했을 때 또 마음가짐 한 번 더 갖춰줬으면 했고, 그리고 그런 그 외부에 이렇게 윤리적 가치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대학교로 오셔가지고서 학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그 윤리적 가치를 공존하고 안전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똑같은 이런 윤리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몇몇 이런 바라는 가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개선하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 들었고, 이게 주절주절 그냥 잘 설명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맡은 그 일을도 열심히 하시고 학업에서도 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성의의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중앙 부서로 가셨잖아요. 예. 현장에서 감독관으로 있을 때 예. 현실과 법령과 기타 규정에 어긋난 사례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그 무마를 하려고 하는 현장의 요청이나 해부 같은 것도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고, 그랬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훈이 남는 건지 그런 거 한번 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 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 가서 맨날 사업장 가고 지적질했잖아요. 지적질하다가 제가 지적을 받는 자리에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적하는 건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가치에 지적질했던 거는 그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법에 맞게끔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는 매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위험성 평가를 저희가 21년도에 이제 조직 만들어줘가지고 22년도에 위험성 평가를 처음 했거든요. 그냥 무모하게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몸소 이제 뛰어가지고 직접 했는데,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위험성 평가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위험 요소들을 그 위해 요소들을 다 잡겠다고 해가지고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힘들고 같이 했던 직원도 힘들고 그 안전관리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평가를 하는 직원들까지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안전 문화라는 거를 제가 교육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수준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전 문화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수준 평가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문화적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감독관 시절에 이걸 왜 못했냐, 이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이걸 왜 저걸 했냐 했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를 처음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감독관 출신들 안전관리자들이 그 업무를 했거든요. 그 직원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해가지고 10개의 위해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2개만, 너의 능력이 되면 2개를 찾고, 너의 능력이 되면, 조직의 능력이 되면 10개를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 하니까는 유용성 평가가 지금은 저희 부는 정착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 부는, 우리 부는 다른 부처는 유용성 평가를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우리 부처는 전 부서가 다 유연성 평가를, 장기 유연성 평가를 다 하고 있고, 그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장관님까지 이제 보고를 하는 그 체계까지, 그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우리 부는 근로감독관 생활했던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유연성 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 추진한 그 절차라든가 그 결과물들도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것보다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서, 그 극복하는데 좀 다른 부처보다는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것도 어려웠긴 했는데, 그 법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좀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는 자문받을 때가 많으니까 진행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자살이 매년 1년에 한두 명씩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살 예방하는 그 시스템을 그 구축을 저희는 지금 했거든요. 다른 부처에도 보다 저희는 그 트라우마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했던 것들, 한 사업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 상담, 그러니까 특별민원하고 근로감독관들이 이제 중대재해 조사하다가 대리회상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참한 사진을 본다든가 비참한 영상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 대리외상 증후군 후유증이 되게 심각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EAP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도에서 이제 상담해가지고 여기서 위험 군을 분류를 해가지고 보건관리자하고 이것들은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그렇게가 연결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는 다 굳혀놔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도 자살합니다. 교통사고보다 많은 게 보니까 자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일 어려운 거는 저희는 좀 건강증진 쪽이 잘 좀 어렵고,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 공공행정이다 보니까는 크게 사고 날 만한 요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고생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싶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질문 없으시죠? 여쭤볼게. 아까 그 먼저 그 전반부에 설명하실 때 전문 인력 양성 그런데 2만 명을 양성한다고 그런 말씀. 예. 양성 교육을. 아, 그거 저기 저거 뭐야, 지금 안전관리자가 모자라 가지고서 그게 그래서 지금 모자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는 학생들을 예.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저렇게 양성 교육을 해서 2만 명씩 해버리면 예. 학교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시적으로 예. 1990년도 예, 그때 한시적으로 했었죠. 예. 교육을 해가지고 왕창 그 교육해서 안전관리자를 그 사람들이 쓰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한 번 보면은 양성 교육을 가지고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거 자격증 모든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공부할 거고 또 한다고 그러면은 사관이 고학과에서 반드시 사관에서 취득을 해라, 뭐 의사니까 취득해라 이렇게 얘기할 명분이 안 쓸 것 같아서 지금 그걸 또 한다는 얘기 말씀드려요. 연초이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좀
이거 예. 교수님. 왜냐하면 예.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관리자가 부족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없어서 난 소리가 크게 기가 먹어갖고 지금 그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관리자가 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경영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게 양성교육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공계 대학, 그러니까 이공계 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과목을 뭐 16학점인가 뭐 8학점인가를 이수하면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안전공학, 안전공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과 동일한 자격을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기대, 한국교육기술대학에 있는 산업협력 단장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달라고 그래갖고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제가 그 회의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기대가 그러한 안을 지금 고용노동부에 제시해갖고 아마 그게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안전공학과를 나오든 산업안전공학과를 나온 사람들의 직업윤리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안전관리에 대한 직업윤리. 내가 서울과기대 교수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전에 관한 사명감은 안전공학과 또는 산업안전공학과 출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평생을 안전을 먹고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전 관심 있다 이렇게 온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 사명감에 있어서. 그거를 우리는 항상 강조해요. 취지도 그렇고요. 예를 든다면 제가 알지만은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출신의 80%인가 90%가 안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항공과를 나왔다. 항공과와 연관되는 곳에서 그 짭을 영위하면서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50%도 안 돼요. 30~40%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안전공학과 출신들은 거의 80에서 90%가 산업안전, 안전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걸 왜 제가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저희 서울과기대 졸업한 학생들의 80~90%가 지금도 나하고 연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 그 친구들은 안전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전 분야는 다 연관이 돼요. 노동부 연관되죠. 기업체 연관되죠.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진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오겠어요? 학교로 와요. 교수들한테 교수님 저희 오늘 진급 대상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교수가 거기에 임원한테 전화한다. 왜?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지 니들도 회사 잘 되니까. 고용노동부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출신들이 6급으로 특채가 됐어요. 90년도 초에 그 등급의 6급으로 특채가 됐는데 지금 다 사무관으로 해갖고 다 정년퇴임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죠. 또 뭐 어느 서기관 저거를 해서 더 높은 직을 해갖고 퇴임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산업안전공학과 출신들은 사명감이 높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계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우리 여기 지금 교수님도 있지만 다 산업안전공학과 나온 사람들이에요. 안전공학과 나오고 안전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평생. 그러다 다 중요한 건 뭐냐? 와이프도 예쁘고 부자고.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네.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해야 돼요. 네. 하나만 네. 답변하실래요? 질문 하나 더. 예. 그거는 교수님 다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제가 추가로 시행령으로 아마, 예. 그거는 22년도부터 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재차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뭐냐면 저도 이제 한 30여 년 전에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산업안전공학과를 오기 전에 법학을 전공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산업안전공학과를 지금 영광스럽게 재직 중인데 지금 이제 강의를 쭉 듣고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현장을 많이 경험한 것도 아닌데 대기업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현장 최근에 1년 동안 그 중소기업의 경험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한 업체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물론 이제 노력과 이익을 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국민들과 불법적인 게 법하고 거리가 먼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것을 감독관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가 과연 내가 완벽하게 다 캐치해서 나한테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그래서 저는 패션이라고 보고 그렇다 하면은 그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그런 게 있으신지 만약에 없다 하면은 어떻게 그동안 경험해왔던 걸 접목하려고 하는 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저기 노동부에 최종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담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 건전한 산업 보건 그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책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지원부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질문 유지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아직도 현장에 네. 안전관리비를 아. 그 뇌물로 주고 하는데 그게 빼는 게 또 행행하고 있고 예. 거래처 세금계산서 예. 없는데 발행을 해가지고 이익으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복잡하네요. 예를 들면 관공서 하도급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문제 있는 게 아닌데 그게 그 전에 한번 그 안전관리비를 그렇게 써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한번 감독은 그 몇 개 이제 문제가 된 건설사를 그 해가지고 전수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제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거래하는 업체에 그 이 세금 영수증 발행한 거하고 대조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 다니는 회계 강좌를 제가 네. 15강 10일 동안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 통계기법이 있고 세무조사할 때 통계기법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업체별로 그 통계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선택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그 익명의 제보 시스템을 갖춰둬야만이 이러한 불법적인 걸 차단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얘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더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전관리비가 이게 그 유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얘기는 들리는데 근데 그 저기는 왜 그 큰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삼성물산 뭐 이런 데는 그 투명해가지고 추적이 돼가지고 좀 그게는 뭐 금방 이제 찾기가 어려운데 중소 현장 나가면은 감독 나가면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확인해 보면은 뭐 가짜 영수증들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 중소 현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거의 예. 투명하다고 예.
저는 이제 네. 운영을 하는데 중소현장. 중소기업들은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에 가까운 그런 맞아요. 운영이라고 보시면 네.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네. 계속 가고 진정한 우리 그 윤리 강령이 맞겠느냐? 그 강의하시는 동안에 계속 이게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끝단에서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안전관리비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면 건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의 직원이 과장님 빼고 6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관리비 담당하는 사무관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담당하는 그 직원도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뭐가 바쁘냐면 지리외시하기 바빠요. 네. 이거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그게 지금 밀려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오래 시간 걸리거든요. 그게 다른 그 지리외시 있지 않습니까? 지리외시의 첫 번째가 이제 그 안전관리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데도 어려운데 그게 이제 민원이 터지면 그때 이제 아마 대응하는데 다른 건 없고 저희들이 이제 감독 나갈 때는 철두철미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는데 그 감독을 안 하는 그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거는 재해방 기술지도기관 통해서 이제 지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거를 손대는 순간 너무 이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를 개선할 때 보면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 자체가 이제 그거를 해서 기재부라든가 행안부 가가지고 인력 예산을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규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지금 되게 복잡합니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안전관리비 이쪽 건설 쪽에서 오래 감독관 했던 사람들의 생각들은 뭐냐면 안전관리비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전관리비가 그거 없으면은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비라는 제도 때문에 이게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못하고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이게 안전보건관리비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도 좀 이제 몇몇 감독관들의 생각이 그런 건데 이게 그 안전관리비는 제가 봐도 대기업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감독 나가고 해가지고 정상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 공사 현장도 자꾸 이제 감독 나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50억 이상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미만은 행정력이 미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알고 있긴 있을 건데 이게 그런 인력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행정적인 게 중요한 게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순위가 좀 밀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지금 정책이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된 건지는 저 한 번 더 물어보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 신고 제도라든가 그런 세무사 통해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거는 한번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일단은 그 안전의 직업적 의무와
또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그 의식 고취를 위한 강의를 해주신 강광용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게요? 한 2-3분만 하고 마치죠. 일단 뭐 질문 자체는 제가 노동부 정책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여쭤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최재난 교수님께서 양성 교육을 시킨 우리 과 출신들 아니면 뭐 학원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95년도에 그런 제조 쪽하고 건설 쪽 한번 있었어요. 양성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23년도 12월까지 양성을 하고 마치겠다고 했는데, 이제 건설업계에서 안내머리자가 부족하다고 와글와글 하니까 그대로 2년을 연장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토목하고 건축에 중급 기술자, 건설 기술인협회 중급 기술자로 있고, 그 교육을 받으면 3년 5년에서 이제 그 자격증을 주는 거죠. 125개도 선임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현장을 그러니까 보통 건설 현장을 받는 거니까 건설 현장에 그래야 할 수 있는데, 제조업에 안내머리자는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지금 소방 전기 통신에서 지금 와글와글 해가지고 법령을 또 고쳐달라고 지금 넣었어요. 민원을 그 산업안전본부에 넣어가지고 검토를 막 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거기 담당 사무관이 저쪽 건설 쪽이긴 하지만 어디서 왔냐면 건교부에서 파견 나온 그분이야. 그래 그분이 계속 안 해주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라 하냐면, 너는 지금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냐, 건설하고 통목만 해주냐.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수용을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일을 하는 전기공사협회 전신에 연구원이 있어서 그 담당 사무관도 만나서 얘기를 했던 그런, 그러니까 이익 대변이라기보다는 이건 안 된다. 왜냐면 안전을 우리가 4년을 배우는데 한 3주 딸랑 인터넷 교육 받고 그만 준다고 하는 것. 아니 그분 뭐 건축이나 토목은 그 일만 해도 많은데 안전관리제를 하느냐. 사실 양성을 해도 그분들이 별로 안 가요. 아시지만 같이 경험하죠. 경험을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전담을 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건축 토목 한 분은 잘 안 하죠. 진짜 안전의식을 가지고 좀 전에 우리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항상 우리 트레이닝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좋은 강의 주셨기 때문에 박수 한번 하고 그냥 보내드리고, 내부적으로 학생 우리 회장님께서 잠깐 진행을 2부로 또 한번 잠깐 쉬었다 2부 진행하시는 걸 하시죠.